기대를 모았던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이 뭐 별다른 성과 아니 오히려 실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외에도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이슈들이 있는데 미국의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통화 수합 이야기가 있다면 이 지금 1,300원 위로 올라선 우리 외환 시장에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함께 해보시죠. 오늘 미래에셋증권 WM 반포센터의 장희성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월요일입니다. 일주일 그러네요. 만에 또 뵙습니다. 예. 네, 일단 뭐 오늘도 지점장 모셨으니까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또 송구 같은 질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워낙 스타로 알고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일단 뭐 첫 번째 질문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앞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바이든 관련된 중동 순방이 생각보다는 조금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또 외신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뭐 증산 관련된 부분에서 특별한 성명은 없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WTI 유가도 아직까지는 큰 흐름에서 뭔가 변동폭이 그렇게 없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일단 뭐 외신 보도나 우리나라 이제 보도들 보시면 증산 합의가 없었다. 네. 또 그걸 넘어서 증산 논의는 한 거냐 이런 예. 얘기들 많이 있으셨죠. 뭐 근데 외신에서 엄청 악평이 많아요. 그쵸. 엉망진창이었다. 뭐. 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예. 회담이 잘 됐어요. 그러면 딱 뭐 공동 성명하면서 저희가 얼만큼 증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유가 증산이나 감산에 대한 메커니즘이 있고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렇군요. 아무리 사우디가 대장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오펙이 있고요. 13개 나라의 오펙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비오펙 10개 나라가 합해진 오펙 플러스가 있죠. 지금 원유의 증산과 감산을 결정하는 건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논의는 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뭐 결론을 내긴 했을 겁니다. 그걸 발표를 할 수 있을까요? 발표를 할 수 없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그들의 톤, 특히 이제 사우디의 톤은 조금 너무 무미건조했어요. 그렇군요. 좀 아쉽죠. 그리고 사우디 외무장관이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어쨌든 그 증산 여부는 수급에 의해서 그런 이제 그 오펙 플러스에서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빈살만도 우리가 지금 최대 생산 여력인 1,300만 배럴까지 이미 증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뭘 얼마나 더 하란 얘기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럴 거면 왜 오라 그랬죠? 그러나 이제 예. 당연히 예. 그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제 8월 3일 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발표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이고 좀 약간 바이든 답답하니까 일단 수주 안에는 없겠지만 예. 뭐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근데 그 외교라는 거는요 다 기브앤테이크죠. 뭔가 이렇게 퍼주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얼만큼 사우디에게 줬느냐를 보면 네. 향후에 증산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끝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렇군요. 우리에게 투명하게 그런 것들을 다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고무적인 거는 저희가 사우디의 최대 생산량을 일간 1,200만 배럴로 알고 있었는데요. 빈살만이 1,300만 배럴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지금 1,05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계적으로 증산 스케줄이 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스케줄이 아니죠. 좀 더 땡겨서 할 수 있으면 더 땡겨서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미국이 사우디에게 얼만큼 줬느냐 그거에 반대급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살펴보면 일단은 가장 빈살만이 원하는 걸 주진 않았어요. 이게 뭐 약간 면죄부 같은 것들을 주진 않았죠. 여전히 자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한 지적을 했다. 물론 이제 여전히 왕따냐에 대한 거에 대한 뭐 대답을 못하면서 해프닝도 있긴 했었지만 일단 뭐 공동 성명을 좀 보면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두 가지 큰 틀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시장 안정. 이거 자체가 증산 논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란의 핵무기 추구를 저지한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당연히 사우디가 원하는 겁니다. 뭐 약간 좀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중동은 어쨌든 그 이슬람교는 파가 나눠져 그렇죠. 있죠. 수니파, 네. 시아파가 네. 나눠져 있는데 수니파의 수장이 사우디, 그다음에 시아파의 수장이 이란이죠. 네. 뭐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원래 미국은 사우디가 맹방이었죠. 그런데 약간 그 카슈거지 사건 이후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다시 이란 합의를 복원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걸 트럼프는 파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게 둘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란 합의를 복원하려고 했다는 거는 사우디랑 사이가 안 좋았고 약간 이란 쪽을 통해서 다시 중동을 어떻게 컨트롤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다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사우디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이란 핵 합의는 약간 좀 물 건너가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런 큰 틀이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게 한 18개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하죠. 뭐 우주, 항공, 그리고 방산, 네. 그다음 뭐 이런 뭐 보건 이런 쪽에 그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사우디도요. 결국에는 탈석유 시대, 석유를 팔지 못하는 시대가 왔을 때 먹고 사는 예.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기술력을 지원해주는 그런 어쨌든 협정이 있었다. 뭐 미국이 상당히 많이 퍼준 겁니다. 가장 원하는 그런 빈살만의 면죄부를 주진 않았지만 거기다가 어쨌든 또 탈석유 시대에 필요한 게 이제 청정에너지, 그 태양광, 네. 풍력, 수소 이쪽에 대한 투자에도 사우디가 참여하기로 했다는 것들이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이 꽤 많이 주고 왔다. 근데 주고 왔는데 증산을 못 받으면 진짜 바보인 거죠. 우리가 지금 약간 바보라고 놀리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약간 예. 그런 분위기죠. 그러면 정말 바본 건데, 근데 그 외교를 뭐 이렇게 대통령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뒤에 수많은 실무진이 있기 때문에요. 분명히 논의는 있었을 거고 우리에게 공개 못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저는 예. 아마도 8월 3일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좀 진전된 증산의 논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그때까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된다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럼 저희 이제 지점장님께서는 유가는 하향 안정화 될 것이다라는 결론을 갖고 계세요. 일단은 그 사우디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빠지는 건 나오지 않았죠.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 유가를 볼 땐 두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일단 공급. 지금까지 문제는 공급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사우디를 통해서 증산을 하면서 공급 쪽에서 풀어주길 원했는데 수요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과거 70년대 오일 쇼크를 제외하고요. 금융시장을 보면 유가가 당연히 굉장히 높이 올라간 적은 있었는데 네. 그게 오래 유지된 적이 있었는지 잘 보시면 없었죠. 사실 그렇죠. 저희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죠. 저희는. 그리고 최근 40년 동안. 맞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네. 운전들 하시잖아요. 네. 기름 넣기가 만만치 않죠. 않으시죠. 그게 바로 이제 수요 파괴 현상이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또 보고 있는 게 미국의 이제 에너지 정보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뭐 생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수요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네. 개솔린, 미국의 이제 휘발유 수요에 대한 데이터를 보니까 7월 첫 주에 상당히 뚝 떨어진 급감하는 모습이 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직 드라이빙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고유가에서 비싸면 사람들이 수요가 둔화됩니다. 이런 것들 이제 수요 파괴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그래서 그 만남에서 보도로는 이제 증산이 불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등하지도 않았어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수요가 분명히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아니더라도 분명히 유가는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는 저는 그래요. 예, 그런 지금 과정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그리고 나서 백악관의 성명이 발표됐잖아요. 아까도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빅뉴스를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선명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이 유가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발판은 당연히 그 중동 순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브릭스라는 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인도, 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브릭스에 지금 내년에 가입하겠다는 의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간에 지금 월가 논문에 따르면 그 칼럼에 따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브릭스에 가입하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순방을 할 수도 있다. 네네.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석도 많고 전반적으로 그러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데서 뭐 아람코도 작년부터 전기차 생산한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지정장님하고 동일하게 하반 경직이나 또는 이제 하향 안정화 이렇게 뭐 천천히 좀 내려오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혹시 만약 이 백악관에서 뭔가 이제 성명이 발표되고 나서 네. 갑작스럽게 지난번처럼 100불 깨졌을 때처럼 뭐 7, 8% 정도의 일시적 급락 나올 때 네. 요때 만약 우리나라 증시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왜냐면 네. 우리나라 증시가 대부분 이제 석유 공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네. 석유가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 네. 그러면 그런 석유와 관련된 에너지 업종, 정유 업종을 제외하고는 다 좋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시장이 신음하고 있는 게 이제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하나는 유가고 왜냐하면 다른 물가는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힘들다고 봤던 농산물까지도 밀 가격이 조금만 더 빠지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전 가격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유가가 안 빠지니까 사실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왜 경기 침체를 얘기하냐면 기름값 넣는데 돈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소비를 못 하는 거예요. 예, 비용이 너무 많이 그렇죠. 들죠. 그래서 예. 다른 소비가 다 이쪽으로 가는 건데 예. 거기 이제 유가와 달러가 두 가지인데 일단 유가가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 우리나라 증시는 관련 업종을 제외하고는 일단은 무조건 좋다. 좋다. 무조건 좋을 것 좋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성공습관 투데이에서는 이런 비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네. 국제유가가 $90 정도로 하향 안정을 하면 기업들의 어떤 비용이 줄어들면서 이익이 생각보다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장도 하방 경직성 확보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큰 뷰를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 뷰를 훼손할 만한 이슈는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모두 다 국제유가 추가 상승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라고 정리해도 괜찮겠죠? 네, 뭐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혹시 뭐 이 바이든 우려가 우리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들도 있는데 일단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뭐 일단 표면적으로야 예. 당연히 걱정들 하고 계신데요. 예. 그 이면이 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자꾸 그런 성명을 얘기하는 건요. 야, 우리 합의한 거 있는데 너네 왜 자꾸 티도 안 내냐. 약간 힌트라도 줘라. 물론 네. 이제 사우디는 말을 못 해요. 오펙 그쵸. 플러스 회의 전까지는 아무런 얘기를. 왜냐하면 그러면은 아무리 네가 대장이라고 그럼요. 그렇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니라는 네. 거기 때문에 예. 티를 못 내는데 좀 답답한 거죠. 뭔가 힌트라도 좀 줬으면 하는 네. 그런 네. 게 이제 백악관 입장 아닌가 싶습니다. 오펙 회의가 다음 달 3일 예정이니까 그 즈음에서는 이제 확실해질 거고 뭐 사우디 입장에서는 증산을 한다 해도 뭐 바이든 때문이라고 말은 못할 거예요. 못하죠. 그래도 네. 결론은 국제유가는 이제 $90 선 정도에서 안정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두 분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또 큰 이슈가 하나 또 있죠. 제넬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우리나라를 옵니다. 와서 LG에너지솔루션도 방문을 하더라고요. 네. 와, 이제 미국에서 주요 수장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기업들, 그것도 주요 산업을 방문하는 게 주요 일정이 된 게 네. 상당히 고무적이고 저는 그렇죠. 의미 있는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통화 수합 진짜 될까요? 이게 통화 수합을 많이 기다리시는데 일단 예. 자 재무장관이 와요. 예. 자닛 옐런이니까 우리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보면 보통 우리나라에 오는 장관은 이제 국무장관이나 이제 국방장관이 오죠. 근데 재무장관이 온단 말이에요. 자, 통화 수합 얘기 좀 먼저 드리면 예. 자, 통화 수합 왜 이렇게 기다리시느냐? 강렬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물론 이제 통화 수합은 작년 연말로 끝났어요. 2020년 3월 19일 날 통화 수합을 맺었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한참 불안했었죠. 근데 작년 말로 끝났는데 우리가 통화 수합에 강렬한 기억을 갖고 있는 건 2008년입니다. 금융위기 때 신음하고 있었는데요. 10월 30일이에요. 날짜 제가 기억하는데 오. 통화 수합 발표가 있었고요. 예. 그날 환율이 177원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코스피가요 무려 11.95%가 올랐습니다. 와. 통화 수합이 이 정도로 강렬한 인상인데 그때 코스피가 800선까지 떨어졌다가 그쵸. 한 1000 초반에서 야. 예,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모든 게 그때 이제 기가 완전히 바닥을 만들어준 거고요. 거의 다 상한가 기록하고 막 그러지 그렇죠. 않았었냐요? 그날입니다. 그때? 그리고 또 그러면 자 최근에 또 통화 수합이 있었다고 예. 말씀드렸죠. 2020년 3월 19일인데 그 소식은 일단 장이 끝나고 이제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 전국의 저점이 언제였냐? 3월 19일입니다. 20일 날 급반등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3월 19일 날 한 1,400 한 중반이었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1,285원 환율은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그 당시는. 근데 지금 환율 보면은 코로나 때보다 더 높은 거죠. 근데 그럼 그 다음 날 어떻게 됐느냐? 환율이 한 39원 빠졌고요. 통화 수합 39? 예, 시장이 이제 전해지면서 그리고 예. 코스피도 한 108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통화 수합하면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 있으신 거고요.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재무장관이 오는데 뭐 그냥 오겠습니까? 목적이 있는 거죠. 일단 제일 큰 건 어쨌든 대북 제재입니다. 대북에 이제 그런 은행들을 추가 제재하고 네. 왜냐면 이제 저희 정권이 바뀌면서 그게 좀 말이 먹히겠다 생각을 하는 건데 거기다가 대러시아 제재, 유가 상한제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기 위한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공급망에 대한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공급망 동맹, 그러니까 배터리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거죠. 근데 그런 반대급부로 우리한테 선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통화 수합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죠. 근데 조금 살펴봐야 될 건요.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좀 많이 달라요. 다르다. 예, 맞습니다. 통화 수합이 나왔을 때 우리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좀 다릅니다. 그때는요, 특히 2008년은 달러가 모자라서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물론 우리가 외환부유고가 아주 적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말랐었죠. 네. 2020년에도 이거 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데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물론 원화가 굉장히 약세고 달러가 강세죠. 근데 달러가 없어서 그런가요? 달러가 지금 어쨌든 조금 더 조달할 수 있으면 환율이 급락할 수 있나?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의 달러 강세는 유로와 엔화가 심각한 절하 현상을 겪으면서 이게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이 너무 경제가 나빠지면서 겪어지는 현상이라서 통화 수합이 된다고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달러 강세를 막아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기대 심리, 달러는 계속 오를 거야 하는 기대 심리는 차단할 수는 있거든요. 그 정도의 영향은 있겠지만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기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통화 수합을 했다가 중단했다, 했다 중단했다 하는데 상시 통화 수합을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전 세계 5개의 나라가 미국과 상시 통화 무제한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EU, 영국, 일본, 스위스, 캐나다. 근데 통화 수합이 또 안 먹힌다는 지금 결정적인 증거가 상시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하는 국가들의 지금 환율을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당연히 호재가 될 거고요.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그거가 모든 걸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이다.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도 통화 수합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컨센서스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달러를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완전 외환시장의 흐름 바꿔놓기 힘들 것이고 그래봤자 베어마켓 랠리가 되지 않겠느냐. 뭐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만약에 달러가 갑자기 달러 강세가 멈춰지고요. 원화가 강세로 가는데 꼭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만약에 통화 수합을 우리가 맺었어요. 그러면 보도는 이렇게 나오죠. 통화 수합 때문에 다시 원화 강세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달러가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유가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그 뉴스가 모든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와중에 보태지는 뉴스일 수는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는 바닥에서 증시 좀 주식 사 모아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증시마저도 저는 변곡점에 굉장히 그런 중요한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들이요. 유가, 달러, 뭐 증시까지 마찬가지죠. 굉장히 듣고 싶었던 얘기네요. 뭐 이런 것들이 V자로 갑자기 나온다는 게 아니라 변화의 조짐들이 있으니까 체크하셔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유가가 빠지는지, 달러 강세가 완화되는지, 그리고 이런 뭐 일련의 뉴스들이 나오는 것들, 뭐 기업 실적이 좀 나빠지겠지만 생각보다 좀 버티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버무려져서 증시의 변곡점을 만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제 과연 미국 재무부에서 결국은 앨런 재무장관이 이제 그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08년도 사례랑 좀 약간 얘기하셨던 게 그때와는 약간의 좀 상이하게 결이 좀 다르다. 상황 자체가. 물론 이제 유동성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게 그때 당시에 미국 달러 지수나 현재 우리 미국 달러 지수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뭐 진영도 알다시피 거의 40에서 50% 정도 지금 많이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대한 이제 절대값 기준으로 이제 통화 수합을 체결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M1이나 M2 비율을 좀 따져봤을 때 상대값을 우리가 대조하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앨런 재무장관이 통화 수합을 추진할 수 있을까?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자체가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얘기는 기브 앤 테이크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그 통화 수합을 해줄 이유는 없는데 이게 통화 수합 지금 맺은 아까 상시 통화 수합 맺은 5개 국가를 보시면 거의 동맹들이에요. 그러면은 동맹들이 경제가 흔들리지 않아야 이게 우리의 동맹이 튼튼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거를 주면 그런 통화 수합을 주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얻어내기 위해 오면서 옐런 재무장관이 사실 우리가 완전히 미국 편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지금 보시면 많이 틀었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하면서 갖고 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또 우리가 그걸 받을 만큼 주는지 이런 것들이 좀 얽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통화 수합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업계에서 확률 얼마나 높게 보고 있어요?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사실 또 정부가 얼마 전에 이런 발표도 했죠. 우리가 지금 그 정도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당연히 이제 또 협상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랬을 때 당연히 시장에는
뭐 아주 파괴적이진 않아도 좋은 영향은 당연히 미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하셨듯이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뭐 경기 둔화 같은 아주 굵직한 거시적인 이슈들이 있지만 바닥만 좀 제대로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대로라면 국제유가도 90달러 선에서 안정을 찾고 통화 수합이라는 어떤 계기로 우리 외환 시장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간다면 지수는 이제 바닥이 나올 것이다. 주식도 사 모아갈 수 있는 시점이라는 의견의 이야기가 모아지는데 그렇다면 어떤 업종과 종목으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투자 아이디어 지점장님께서 이번 주 어떻게 가져가시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변곡점이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네. 어때요, 지점장님? 어떻게 매매하세요? 일단 당연히 주식의 저가 매수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구간이라 보고 있고요. 그런데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는 것들이 보이면서 전반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절대적으로는 높아요. 그런 물가의 그런 레벨이 높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좋았죠. 그런 것들이 좀 고점에서 꺾이고 있는 모습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받는 기업들은 사실 실적이 굉장히 망가질 겁니다. 근데 억울한 기업들이 중간에 껴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이 빠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분명히 실적에서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될 것이고요. 이런 억울하게 빠진 그런 기업들은 분명히 반등 국면에서 좀 선두에 서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억울한 그 뭐 기업명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는 없으니까 컴플라이언스 위반이라든지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얘기해 주실 수... 이게 기업명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가격 정가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음식료.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꼭 음식료가 아니더라도 업계에서 보면 가격을 마구 올리는 기업들이 있는데 자동차?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욕하면서. 자동차 업종은 거기다가 공급망 이슈가 풀리면서 반도체 수급이 풀리고 있잖아요. 생산이 되고 있는데 가격은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실적이 굉장히 더 잘 나오는 업종, 대표적인 업종이 자동차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요즘 주가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억울한 기업, 억울한 업종이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자동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억울한가? 실적 좋은데? 주가는 억울하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뭐 GM이라든지 포드도 네. 다 억울한 주가를 형성하고 있어서 네. 뭐 앞서 우리 진영님 말씀대로 뭐 가격 정가도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은 가격 정가보다는 자유로운 인력 구조 조정을 행할 수 있는 기업들. 네네. 왜냐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구간이 경기 침체보다는 네. 이제 경기 후퇴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넘어갔을 때가 경기 침체에 늪에 빠지는 건데 그 전에 뭔가 이제 구조조정이라든지 자유롭게 뭔가 이제 기업의 경영인들이 뭔가 이제 재무적인 건전성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 가격 정가도 중요한데 이제 저도 고민인 그거예요. 코카콜라나 펩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소비재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부분들은 사 먹을 수 있지만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정가에 대한 한계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요. 네, 예. 그래서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반응일 수 있지만 좀 자유로운 인력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오히려 좀 더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런 생각하고 회사가 있습니다. 뭐 어딜까요? 미국에 많습니다. 미국에 맞습니다. AI 우리나라는 좀- 회사들이요? 예, 로봇 왜냐면 회사? 최근에 보시면 미국의 감원이나 뭐 테슬라 채용을 같은 게. 축소하거나 자유롭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은 욕 조금 먹어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는 그나마 굉장히 좀 자유로운 네. 편이죠. 예. 뭐 국민 정서상.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함의를 찾을 수 있는 건 이제 자동차 섹터 같은 억울했던 업종이 매력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에서 테슬라. 네. 맞아요? 맞습니다. 테슬라도 뭐 자유로운 대표적인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보시면요 가격을 지금 몇 번 올리는지 몰라요. 네. 근데 맞습니다. 계속 줄 서 있어요. 사람들. 앨런 머스크 그분이 참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서 즉각적 좋아요. 반응하시니까요. 그럼 뭐 자동차 업종으로 좀 투자 의견이 연결이 되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증시는 이제 바닥을 좀 찾아가는 어떤 안정화의 조짐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는 톤으로 결론을 짓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참 기대를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지점장님 중간에 못 나온다고 하시면 안 돼요. 예, 꼬박꼬박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러만 주세요. 저희와 함께한 식구입니다, 이제. 네, 자, 미래에셋 반포 WM 센터의 장희성 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